안녕하세요. 셜록 홈즈 시리즈 중 4개의 서명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장 추리학 셜록 홈즈는 벽난로 위에 있는 선반 구석에서 늘 보이던 병을 꺼내 들고 모로코산 가죽으로 만든 세련된 케이스에서 주사기를 꺼냈다. 그리고 섬세해 보이는 희고 긴 손가락으로 가느다란 바늘을 끼우더니 셔츠 왼쪽 소매를 걷어붙였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그의 시선은 주사바늘 자국이 여기저기에 잔뜩 남아있는 나무토막 같은 팔뚝으로 향했다. 잠시 후 홈즈는 날카로운 바늘에 팔뚝을 찌르고 조그만 피스톤을 누르더니 만족스럽다는 듯이 숨을 훅 내쉬었다. 그러고는 벨벳을 두른 팔걸이가 달린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다. 나는 몇 개월 전부터 홈즈의 이런 행동을 하루에 3번씩이나 보았다. 아무리 봐도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볼 때마다 날이 거듭될수록 그런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더 괴로워지기만 했다. 그리고 난 충고를 해줄 만한 용기가 없다는 생각에 매일 밤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루라도 빨리 그 행동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자괴감에서 벗어나자고 내 얼마나 다짐했던가. 하지만 냉정하고 무심한 친구의 모습을 보면 곧 용기가 사라져 그런 말은 도저히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도 수없이 뛰어난 솜씨를 발휘한 위대한 능력자가 자신감에 넘쳐서 그윽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앞에 둘 때면 나는 괜히 주눅이 들어서 상대의 뜻을 거스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날 오후에는 점심에 마신 붉은 포도주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차분한 그의 태도에 점점 화가 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더 이상은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물었다. 오늘은 또 뭔가? 몰핀? 아니면 코카인? 홈즈는 귀찮다는 듯이 펼쳐들었던 낡은 독일어 책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코카인 7% 용액이지. 자네도 한번 해보겠나? 나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사양하겠어.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오고 나서 아직도 체력이 나아지지 않았어. 더 이상 몸을 망가뜨릴 수는 없어. 내가 격렬한 어조로 내뱉자 홈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마 자네가 말한 대로일 걸세. 분명히 몸에는 좋지 않아 왔음. 하지만 난 이 녀석이 주는 각성 효과 덕분에 정신이 맑아져서 아주 기분이 좋단 말이야. 부작용 같은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정도라네.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보게. 자네 말대로 머리가 자극을 받아 맑아질지는 몰라도 그건 부자연스럽고 물리적인 방법일 뿐이야. 이 조직이 갑자기 격렬하게 변화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몸을 영원히 망쳐버릴 걸세.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지는 이미 잘 알려졌고 그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도 확실해졌어. 자네는 왜 한순간에 쾌락을 얻고자 이 타고난 재능을 잃을지도 모르는 짓을 하는 거야? 나는 단지 친구가 아니라 의사로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그 점을 잊지 말게. 홈즈는 기분이 상한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의자 팔걸이에 양쪽 팔꿈치를 얹더니 양쪽 손가락 끝을 마주대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네. 내게 문제를, 일을 좀 주게. 머리를 쥐어짜야 할 복잡한 문제나 어려운 암호라도 가져다 준다면 평소에 나로 돌아갈 수 있을 걸세. 그럼 주사도 맞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아무 변화도 없는 나날을 보내면 따분해서 견딜 수가 없다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특수한 직업을 선택한 거지. 아니, 선택했다기보다는 만들어냈다고 해야겠군.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을 테니 말이야. 자네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립탐정이란 말이야? 내가 눈을 치켜뜨며 물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립 고문 탐정이지. 홈즈가 대답했다. 나는 범죄 수사를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최고 법원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렉슨이나 레스트레이드, 애설리 존스 같은 사람들은 뭐 언제나 그 모양이긴 하네만 수사하다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결국 내게 그 사건을 가져오네. 나는 전문가로서 증거 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견을 발표하지. 하지만 그럴 때도 난 결코 내 이름을 알리려고 아등바등하지 않네. 신문에도 내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나는 일은 없지. 이 일 그 자체, 다시 말해서 나의 특수한 능력을 실제로 발휘하는 즐거움 그 자체가 나에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보수일세. 이 제퍼슨 호프 사건을 함께하면서 자네도 내가 일하는 방식을 조금은 알았겠지? 그럼 물론이지.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네. 이 진홍색 연구라는 조금 환상적인 제목으로 작은 책 한 권을 썼을 정도니까. 홈즈가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 책을 한번 훑어보기는 했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별로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범죄 수사는 엄밀한 과학이고 그래야만 하네. 그러니 과학과 마찬가지로 이 감정 없는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이 자네는 거기에 소설 같은 요소를 더하려 했어. 그래서 마치 이 유클리드 기하학의 다섯 번째 정의에 연애나 사랑의 도피 같은 이야기를 넣은 꼴이 돼버렸네. 하지만 그 사건에 실제로 연애 이야기도 있었지 않았어?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고. 나는 항변했다. 버려야만 하는 진실도 있는 법일세. 적어도 전체적인 균형이 맞도록 다루어야 하지 않겠나? 그 사건에서 꼭 말해야 할 사실은 이 결과에서 원인을 밝혀내는 분석적 추리법 딱 하나였다네. 내가 사건을 해결한 그 방법 말이야. 다른 누구도 아닌 홈즈를 기쁘게 할 생각에 몹시 정성 들여 쓴 작품이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판을 들으니 부하가 치밀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 작은 책 한 줄 한 줄을 전부 자신의 활약상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주기를 바라는 듯한 자만심 강한 그의 모습에도 조금 화가 났다. 베이커가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한 지도 몇 년이 흘렀다. 그동안 홈즈는 걸핏하면 남에게 가르치는 투로 말했고 차갑게 느껴질 만큼 침착한 태도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상처난 다리를 쓰다듬으며 의자에 앉았다. 걷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예전에 제자일 탄이 뚫고 지나간 다리는 날씨가 조금만 꾸물거려도 욱신욱신 쑤셨다. 잠시 후 홈즈가 오래된 브라이어 파이프에 담배를 채워 넣으며 말했다. 최근에는 활동 범위를 넓혀서 유럽 대륙에서도 일하고 있네. 지난주에는 프랑스와 르 빌라르가 조언을 구하러 왔었어. 아마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그 친구는 최근 프랑스 탐정계에서 이름이 조금 알려진 자일세. 이 켈트인답게 사물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힘이 있지만 추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폭넓고 정밀한 지식은 별로 없다네. 그가 자문한 사건은 어떤 유언장에 관한 것이었는데 재밌는 몇 가지 문제가 얽혀 있었지. 나는 그와 아주 유사한 두 사건, 그러니까 이 1857년에 리가에서 일어난 사건과 1871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참고하라고 일러줬는데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모양이야. 오늘 아침에 고맙다는 편지를 받았네. 그렇게 말하면서 홈즈는 외국어로 쓴 꾸깃꾸깃한 편지지를 던져주었다. 읽어보니 훌륭한이나 뛰어난 솜씨, 숙련된 재빠른 재주 등 이 프랑스인답게 허풍을 떨면서 홈즈를 칭찬하는 말이 가득했다. 제자가 선생님한테 보내는 편지 같네. 내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조금 도와준 걸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 셜록 홈즈가 가볍게 받아넘겼다. 빌러르 그 사람도 상당한 재능이 있네. 이상적인 탐정에게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는 확실히 갖추고 있지. 이 관찰력과 추리력은 문제가 없어. 다만 아직은 지식이 조금 부족한데 그것도 차차 갖춰 나갈 걸세. 지금 그 사람은 내가 쓴 하찮은 글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있다네.
자네가 쓴 글? 아, 자네는 몰랐나? 홈즈가 웃으면서 소리쳤다. 실은 심심풀이로 쓴 논문이 몇 편 있다네. 전부 내 전문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단백질을 구별하는 방법에 관하여 라는 것도 그중 하나지. 나는 그 논문에서 140종류의 씨가 관련 이 파이프 담배에 대해 설명했고, 이 컬러 그림을 실어서 단백질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줬네. 쟤는 형사재판에서 언제나 문제거리가 되고 종종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거든. 예를 들어 어떤 살인범이 독한 인도산 잎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만으로도 수사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네. 훈련을 쌓은 사람에게는 트리치노폴리의 검은재와 이 버드아이의 하얀 이 솜털 같은 재를 구별해내는 일에도 양배추와 감자를 구별하는 것만큼 간단하단 말이지. 자네는 사소한 것에 정말 민감하군. 내가 말했다. 난 이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걸세. 여기 있는 건 발자국 추정에 관한 논문으로 석고를 사용해서 발자국을 보존하는 방법을 설명했네. 그리고 이건 직업이 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조금 특이한 논문이야. 지붕 얻는 사람, 뱃사람, 코르크 자르는 사람, 조판 짜는 사람, 직조공, 이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는 사람들의 손 모양이 석판으로 인쇄되어 있네. 이건 과학적 수사를 하는 탐정에게 특히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을 확인하거나 범인의 전과를 확인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이거 미안하네. 너무 내 이야기만 해서 좀 지루하겠군. 무슨 말이야.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몸을 앞으로 내밀어 말했다. 아주 흥미로운 걸? 게다가 난 종종 자네가 그런 것들을 실전에서 응용하는 걸 보고 있잖아. 자네가 지금 관찰과 추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둘 사이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 아니, 절대 그렇지 않네. 홈즈는 의자에 몸을 한껏 파묻어 자세를 편하게 한 뒤에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진하고 푸른 연기가 빙글빙글 맴돌며 허공으로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관찰은 자네가 오늘 아침에 위그모어가의 우체국에 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하지만 자네가 전보를 쳤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건 추리일세. 맞아. 둘 다 맞췄네. 그런데 대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거야?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보 생각이 떠올라서 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다녀왔는데 말이야. 홈즈는 내가 놀라는 것을 보고 껄껄 웃으며 말했다. 아주 간단해. 너무 간단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이 관찰과 추리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걸세. 여기서는 자네 구두코에 붉은 흙이 조금 묻은 게 보여. 지금 위그모어가 우체국 건너편은 도로공사를 하느라 보도블럭이 파헤쳐졌고 흙이 드러나 있지. 우체국에 가려면 반드시 그 흙을 밟고 지나가야 하네. 내가 알기로 이 근방에서 그 독특한 붉은 흙을 볼 수 있는 곳은 거기뿐이야. 여기까지가 관찰이고 나머지는 추리라고 할 수 있을 걸세. 그렇다면 내가 전보를 친 사실은 어떻게 추리했나? 그건 오늘 아침에 자네가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세. 나는 계속 자네와 마주 앉아 있었고 열려있는 자네 책상 서랍을 보니 우표와 엽서가 고스란히 남아있네. 이 전보를 치려는 게 아니라면 우체국에 갈 필요가 없지. 다른 요인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나면 최후에는 진실만이 남는 걸세. 나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이번 경우는 틀림없이 자네 말이 맞았어. 하지만 자네 말대로 문제가 너무 간단했을지도 모르겠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서 내가 자네 이론을 시험해봐도 괜찮을까? 홈즈가 답했다. 괜찮고 말고. 그렇게 해준다면 코카인을 한번 맞지 않아도 되네. 어떤 문제든 던져주면 기꺼이 풀어보겠네. 자네는 예전에 매일 쓰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반드시 주인의 개성이 묻어난다고 했지. 그래서 숙련된 관찰자라면 그 물건을 보고 주인의 개성을 바로 읽어낼 수 있다고도 했네. 그럼 여기 있는 이 회중시계를 한번 봐봐. 내가 최근에 손에 넣은 건데 전 주인의 성격과 습관에 대해서
자네 생각을 말해줄 수 있을까? 나는 홈즈에게 시계를 건네주면서 이 시험은 도저히 합격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 고소한 마음이 들었다. 이번 기회에 때때로 혼자 잘난 척하는 홈즈를 혼내주고 교훈으로 삼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홈즈는 시계를 손바닥에 얹어 무게를 가늠해 보기도 하고 가만히 시계 숫자판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러더니 곧 뒤쪽 뚜껑을 열고 처음에는 육안으로, 나중에는 성능 좋은 돋보기로 안에 있는 기계 부품을 자세히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뚜껑을 닫고 내게 다시 돌려주었는데 나는 그의 기운 빠진 표정을 보고 절로 떠오르는 미소를 누를 수 없었다. 홈즈가 말했다. 정보가 될 만한 게 거의 없군. 이 시계는 얼마 전에 청소를 한 모양이야. 이 단서가 될 만한 게 전부 사라져버렸어. 그렇다네. 이 깨끗하게 청소된 뒤에 내 손에 들어왔거든. 나는 마음속으로 궁색한 변명을 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홈즈를 비난했다. 시계를 청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엇을 알아낼 수 있겠는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알아낸 것이 전혀 없지는 않네. 홈즈는 꿈꾸는 듯한 멍한 시선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틀린 곳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게나. 이 시계는 자네 형님이 아버님께 물려받은 것일세. 뒤에 새겨진 HW라는 글자를 보고 알아냈겠지? 맞아. W는 자네의 성이니까 시계가 언제쯤 만들어진 건지 살펴보니 적어도 50년은 된 거더군. HW라는 이 문자도 지워진 정도로 봐서 그 무렵에 새겨졌다는 걸 알았네. 다시 말해서 이건 우리 윗세대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지. 일반적으로 이런 귀금속은 장남이 물려받고 장남은 대개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따르기 마련이야. 자네 아버님은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지. 그러니 이 시계는 자네 맏형님이 가지고 있었을 거야. 거기까지는 맞았어. 그 밖에 또 알아낸 건 없어? 자네 형님은 야무지지 못하고 조심성이 없으셨네. 앞길이 창창하고 촉망받는 사람이었지만 여러 번 기회를 놓쳐버렸고 때때로 형편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그것도 한순간일 뿐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았네. 결국에는 술에 빠져버렸고 그 바람에 돌아가시게 됐네. 내가 알아낸 건 이 정도일세.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언짢은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다리를 절뚝이며 방안을 서성였다. 자네답지 않아, 홈즈. 내가 말했다. 자네가 이렇게 심하게 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자네는 이미 오래전에 불행한 삶을 보낸 형님의 과거를 다 조사해 놓은 거야. 그걸 지금 기발한 방법으로 추리해낸 척하고 있고 그 모든 사실을 형님의 낡은 시계를 보고 알아챘다고 믿게 하려 하지만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솔직하게 말해서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하네.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게 왓슨, 부디 용서해주게. 나는 이걸 어려운 문제로 보고 그걸 푸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게 자네에게 무척이나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네. 하지만 정말로 나는 그 시계를 받기 전까지 자네에게 형님이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네. 그럼 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실을 알아낸 거야? 자네가 한 말은 전부 사실과 일치한다고. 운이 좋아서 그런 걸세. 나는 단지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말했을 뿐이야. 그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줄은 나도 몰랐네. 그렇다 해도 단순한 추측은 아니었겠지? 물론 그렇지 않네. 나는 추측은 하지 않아. 추측을 하는 나쁜 습관이 버릇이 들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거든. 자네가 의아해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한 과정을 모르고 추리의 근거가 되는 작은 사실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세. 예를 들어서 나는 처음에 자네 형님이 조심성 없는 사람이라고 했네. 그 시계의 뒷면을 보면 2군데나 찌그러져 있고 곳곳에 흠집이 나 있네. 그건 시계를 동전이나 열쇠처럼 딱딱한 물건과 함께 주머니에 넣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일세. 이 값이 50긴이나 되는 시계를
그처럼 험하게 다루는 걸 보면 분명히 조심성 없는 사람일 테고 그런 추리가 맞아 떨어져 봤자 조금도 자랑스러워할 건 없겠지. 그리고 이렇게 비싼 시계를 물려받았다면 다른 유산도 꽤 물려받았을 거라고 생각해도 그다지 틀리지는 않을 걸세. 나는 그의 논리를 아주 잘 이해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았다. 영국의 전당포에서는 시계가 들어오면 뒷면에 핑크트로 번호를 새기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라네. 그렇게 해두면 번호가 지워져서 시계가 바뀔 염려가 없으니 이 꼬리표를 붙이는 것보다 편리하지. 그런데 돋보기로 보니 이 시계는 뒷면에 그런 번호가 4개나 있었네. 그래서 우선 자네 형님은 금전적으로 궁핍할 때가 자주 있었으리라고 생각했지. 그 다음으로 그분은 가끔씩 형편이 좋아지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았네. 그러지 않고서야 전당포에 맡긴 물건을 다시 찾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 말이야. 마지막으로 태엽 감는 구멍이 있는 안쪽 판을 보게. 그 구멍 주위가 긁힌 자국으로 가득하지. 그건 열쇠를 잘못 꽂아서 난 흠집이라네. 또렷한 정신 상태였다면 이런 흠집을 낼 리가 없지만 언제나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의 시계에는 꼭 이렇지. 밤에 술에 얼큰하게 취해서 열쇠를 넣으니 손이 떨려서 이런 흠집을 내고 마는 걸세. 지금까지 내 말에 이상한 점이라도 있나? 전혀 없네. 아주 잘 알겠어. 자네를 오해해서 미안하네. 자네의 뛰어난 재능을 좀 더 믿었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럼 지금 맡은 사건은 없나? 한 건도 없다네. 그래서 코카인 주사를 맞는 거지. 나는 한시라도 머리를 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네. 그것 말고 살아갈 만한 이유가 어디 있겠나. 여기 창가에 서서 좀 보게. 누런 안개가 거리를 감싸고 맴돌다가 검게 그을린 집들 위로 떠다니는 게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삭막하고 황량한 세상이 또 어디 있겠나. 왓슨,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것을 펼쳐 보일 무대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그저 그런 범죄가 일어나니 생활도 그저 그렇다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범해서 지루하기 짝이 없어. 홈즈의 말에 내가 대답하려는 찰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하숙집 아주머니가 명함을 얹은 노쇠 쟁반을 들고 왔다. 밖에 젊은 아가씨가 와 있어요. 아주머니가 홈즈를 향해 말하자 그는 명함에 적힌 이름을 읽었다. 메리 모스턴 양? 기억이 없는 이름인데. 올라오라고 하세요, 허드슨 부인. 왓슨, 자네는 가지 말고 같이 있는 게 좋겠어.